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오늘 결심 공판을 끝으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조은석 특검팀이 얼마만큼의 형을 요청할지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형 결과에 따라 여야 간 정치권의 분위기도 요동이 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한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전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맡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부터는 서류 증거 조사가 진행이 되면서 좀 재판이 길게 이제 이어지면서 오후에 아마 구형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구속 기소된 지 1년 만이고 재판이 시작된 지 9개월 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재판정은 30년 전에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이제 내란죄로 사형을 구형받았던 같은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올 수 있는 그 내용이 이제 사형 또는 이제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렇게 이제 선택지가 많지는 않은데 어떻게 예상하시고 정치권은 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두가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무총장님? 그 구형이 얼마 나오는 게 그렇게 뭐 관심사일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 제가 17대 국회, 19대 국회에서 의원들 175명, 172명 서명을 받아가지고 사형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사법부에서도 거의 사형 선고는 아주 희귀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입법부의 뜻이 그 과반 이상의 그 두 차례에 걸쳐서 사형 폐지를 하자고 한 걸 좀 존중하는 의미에서 하여튼 사형 선고가 뭐 아주 드물게 나오거든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사형 폐지 법안을 그렇게 발의했던 사람으로 사형 구형도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나마 저 사형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계속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아마 실제로도 그 무기징역 정도 구형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요. 예. 덧붙여서 뭐 사형제도 폐지 그 한 배경은 어떤 이유에서 하셨나요, 그 당시에? 뭐 저때 그 사법살인이라고 유명한 민청학년 사건에 그 조작된 걸 나중에 재심에서 다 무죄가 나왔지만은 그 사람들 사형 집행 8분이 우리 사건에서 집행을 당했잖아요. 민청학년. 예. 소위 뭐 인혁계라고 하는 걸 조작해가지고 8분이 사형 집행을 실제로 당했죠. 바로 그것도 대법 판결이 나오고 24시간도 안 지나서 뭐 판결 나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에. 일단 이제 무기징역 정도로 이제 오늘 뭐 구형이 나오고 선고는 2월 중에 이제 예상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996년도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사형 선고를 받고 그때도 이제 내란죄로. 그래가지고 그게 30년 만에 그 법정에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늘 이제 검찰 구형이 이제 아마 오후에 지금 이제 오전부터 최후 진술을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8명이나 되기 때문에 시간이 꽤 소요되죠. 아마 오후 한 대략 5시, 6시 그 정도 보는데 법정형은 뭐 지금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는 뭐 사형 무기징역 뭐 그 2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형 집행이 사실상 이제 정지되어 있는 국가니까 사형을 검찰이 구형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전두환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에 이제 사형 선고했었지만은 다음 2심에서 이제 무기징역을 떨었었죠. 그런 뭐 절차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재작년 뭐 이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또 불행한 현주소였고 또 국가적 혼란이었고 막 그런 측면에서 이제 두 번 다시 이런 뭐 참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은 없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아마 재판부의 판단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오후 상황, 자, 많은 분들께서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리라 믿고요. 그리고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의혹이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그런데요. 후보자 부부가 이번에는 2년 전에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서 결혼을 한 이제 자녀가 있는데 결혼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해서 숫자를 부풀려서 로또 청약으로 불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하는 의혹이 이번에 또 제기가 된 겁니다. 일단 청문회는 19일로 이제 하루만 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 상태인데 많이 남았어요. 한 열흘 정도 앞으로도 청문회까지 남아 있고 청와대는 뭐 청문회까지는 좀 봤으면 하는 그런 기류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뭐 지금 잦은 사퇴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지명 철회 주장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전 이해운 의원하고 동향이에요. 저희가 뭐 마산에서 학교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향후에 왔더라고. 예. 제천단양 같이 왔는데 아버님이 군인이라서 아마 그쪽에 가서 학교를 다녔는데 원래는 자기가 거기서 태어났다고. 태어난 건 제천 단양이라고. 예. 같이 향후에 같이 예. 하니까. 그리고 참 인사성 밝고. 예. 참 좋게 봐. 이번에 이게 나와서 그런 게 어떻게 다 녹취록이 있었는지 녹취하고 하는 걸 보면 저는 그거 하나로 끝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밖에 뭐 지금 집을 사면서 당첨되기 위해서 어쨌다 저쨌다 하는 건 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니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 어린 딸내미 같은 직원한테 그 소리 그렇게 지르는 거 가지고 저 정도가 나왔으면은 그 욕심이 지금 눈을 가려서 네. 그래도 미련을 갖는 모양인데 본인이 사퇴하는 게 자기를 위해서도 되겠어요? 통과가 되겠냐고요. 저는 본인이 욕심이 눈을 가리면 저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그만두지 할 텐데 그걸 지금 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청문회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처음에 나왔던 그 녹취 이렇게 손질고 하는 거 그걸로 이미 그 밖에 이제 자꾸 나와봐야 좋은 얘기 나올 건 없잖아요. 그 보좌관들한테 저렇게 그 갑질을. 그리고 그거야 우리 김성태 의원이 더 잘 아시겠죠. 같이 부대꼈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통합과 이제 실용의 명분으로 지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이제 경제통으로 또 그 분야 쪽에서 또 학문적인 어떤 그런 가치나 또 경험 이런 게 풍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이제 보수 진영이 50년께 이제 집권 경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는 과정 속에서 보수와 딴 거는 몰라도 경제는 좀 잘 뒤다본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지금 이제 막상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저는 이 재정 확대 정책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국가 세수 대비해가지고 지금 가다한 지출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나중에 이런 부분이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국가 신용도 신인도 문제까지 쭉 연결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그렇게 지금 민주 진보 진영에서 이걸 갖다 제어할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수 진영에 또 이해운 의원 이분이 국가 건전 재정 정책에서 상당히 주창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정 확대 정책은 위험하다고 늘 정치적 손실을 밝히던 사람이거든. 그런 측면에서 발탁이 됐다 그러면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레드팀 역할도 기대한다. 다만 이게 한 달 전에 실질적으로 그런 장관 그런 내정에 대한 입장을 물었을 거고 본인 동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 인사검증 절차를 가지다 보면은 많은 지금 이런 내용들은 얼추 알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30년 만에 또 부활된 그런 기획예산부 장관 내정자로 이렇게 지명해가지고 이 엄청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됐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게 아까 유인태 총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2017년 당시 그때가 이제 바른정당 은 시절이거든. 그때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난 이후에 뭐 좀 합리적인 개혁 보수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바른정당을 만들고 제가 그 정당의 초대 사무총장을 냈어요. 이현 의원도 그때 같이 이제 하셨어요? 같이 결합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죠. 자, 그런 측면에서 2017년 그때 바른정당 은 시절에 좀 전에 총장님 하신 말씀들은 인턴 보좌진에 대해서 이제 참 폭언이 지금 녹취된 내용이 틀어지는 순간 이거 쉽지 않겠다. 저도 그런 판단이 들었어요. 지금 끊임없이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보좌진들에 의해서 지금 아마 국민의힘 제일 야당 쪽으로도 제보가 많이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지금 이제 재산 정식 과정이 2020년 국회의원을 그만둘 당시에는 63억밖에 안 되는데 막상 이번에 장관 지명도 받고 신고 내역을 이렇게 제출하려다 보니까 이게 175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실질적으로 한 110억 넘게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됐어. 이런 부분도 상당히 국민 정서하고는 많이 동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19일 날 이 청문회 하루 잡혔지만은 과연 민주당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디펜스 내지는 실드를 쳐서 장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까지 갈 수 있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청문회까지는 갈 수 있을 걸까요? 청문회는 이미 날짜 잡혔으니까 그때까지 하는 거죠. 많이 남아서요. 그 전에 그만두는 게 좋죠. 본인이 스스로 까지 임하지 말고 자꾸 날이 하루하루 갈수록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그거 진짜. 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엊그제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쇄신안으로 몇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당면 개정이라든지 정치연대, 경선 룰을 지역과 대상에 따라서 이제 비율을 조정하겠다. 그다음에 청년 의무 공천 이런 등등의 쇄신안도 제시를 했고 그것에 이제 수순인가요? 당면 개정 여부 묻는 이제 당원 여론조사 오늘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찬성 의견이 나오면 이제 당면 개정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계엄 사과 그리고 쇄신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1년을 사실상 넘게 끌면서 이제 결국은 현 지도 체제에서도 재작년 12.3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국가적 혼란과 또 국민들의 받은 그 상처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한다, 사과한다. 그 부분은 이제 명확하게 잘 정리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러면 그런 정치적으로 집권 세력이었던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그럼 정치적 그 책임에 따른 자정 노력, 이 변화와 쇄신의 그런 앞으로 실천을 어떻게 해나갈 건지 이런 걸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담아내고 그걸 또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이제 의지를 담고 우선 이제 당면 개정 그거 이제 우리 당원들한테 지금 여론조사 지금 하고 있고 내용적으로는 또 앞으로 이제 청년 전문 정당으로 청년 정당으로 이렇게 변화하겠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 네트워크 정당을 만들겠다. 또 연대를 갖다 확대하겠다. 이는 밖으로 이제 계획신당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지금 현재 보수 정당들까지 아마 고려한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국민들 이제 인식이나 정서에 걸맞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부터가 이제 앞으로 할 일이 첩첩산중이죠.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하고 실천이 문제다 이렇게 조언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튼 그 계엄에 대해 사과도 그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하고 그 외에 인선이나 뭘 보면은 정말 엉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여야가 지금 서로 견제를 하면서 서로 잘하기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놈의 거 못하기 경쟁을 하니까 지금 민주당도 지금 이게 공천 헌금 문제니 엉망이잖아요. 원내대표 문제 강선우 의원 문제. 그러면 지금 선거 앞두고 그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오늘 아침 조사도 보니까 이게 더 올라가니
그러니까 서로 못하기 경쟁에서 누가 더 못하냐. 예. 그 참 우리 정치가 그러니까 이렇게 한심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후에 뭐 인사를 보면 나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워낙 경험도 일천한 사람이지만은 예. 저대로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을런지. 근데 당명 개정하면 뭐예요 지금? 당은 저 모양으로 끌고 가면서 선거에서 폭삭 망하고 그만두느냐 그 전에 쫓겨나느냐 아마 그 길밖에 없어 보여요 지금 보이기는 하는 걸 보면. 네. 예.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우선 위협하다고 보십니까? 인사들 뭐 쭉 하는 거 보면은 네. 저게 어디 소위 중도 확장이 아니라 좀 더 쪼그라드는 그 인사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래 가지고 당명 변경은 하면 뭐하며 그대로 대표직이나 유지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예. 총장님께서 지금 뭐 상당히 그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결론은 야당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은 야당지 대먹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당이 크게 변화하고 또 책임질 사람들 책임지는 그런 뭐 인적 쇄신이라든지 그런 변화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이제 국민들이 더 지켜볼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작은 했는데 당내 갈등에 여전히 그냥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이제 이게 보수 진영이 자꾸 쪼그러드는 전에는 이제 합리적 보수를 가면은 이게 민주진보 진영 그 스펙트럼보다 훨씬 합리적 보수 스펙트럼이 컸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자꾸 오른쪽으로 밀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왜소해지고 있어요. 즉 이 말은 이제 합리적인 어떤 그런 보수로서의 그런 이미지를 인식을 국민들로부터 자꾸 버림받고 있다는 거죠. 예. 그걸 바꿔나가야죠. 예. 민주당 말씀 끝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리심판원 월요일에 열리는데 여기서 좀 결론이 나올까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뭐 징계 여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동작구거든요. 예. 아이고 뭐 저거 앞으로도 터져 나올 게 훨씬 많다는 거거든요. 저는 저런 걸 보면서 원내대표를 뽑는데 무슨 당원 주권주의니 해가지고 그것도 뭐 20%인가 반영을 해가지고 저런 사람은 의원들끼리 다 알아요. 저 원내대표 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예? 근데 지금 강성당원 그 팬덤에 이렇게 돼가지고 그 전에 저런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면은 저렇게 의원들끼리 서로 알잖아요. 사람이 어떻고 하는 걸 알면은 그 원내대표가 될 수가 없었던 사람이 된 거라고 보여지잖아요, 지금. 빨리 거기도 본인이 탈당하고. 탈당해야 된다. 탈당을 뭐 제명을 당할지언정 안 한다고 무슨 배짱으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거 말고도 심지어 자기 보좌관들 쫓아낸 사람이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실에 가면은 그 의원실에 찾아가서 못 쓰게 하고 다른 직장이 아니라 참 뭐 들은 얘기가 많은데 뭐 여기서 그걸 할 건 아니고 나올 게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예, 총장님은 자진 탈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내대표님. 예.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블랙 요원이잖아요. 옛날에 안전기획부라고 지금 이제 국가정보원. 이게 옛날에 안기부는 나는 섀도 떨어뜨리는 그런 정말 대단한 권력기구였어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그런 정보기관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저는 같은 동료 의원이 그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면담을 신청했는데 그걸 녹취를 하고 있었다는 거기에서 저는 벌써 이분이 참 위험한 분이구나. 그럼 강선우 의원하고의 그런 사적 대화 내용만 녹취를 했겠습니까? 민주당 전체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과정의 그 모든 내용도 자신을 알고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비명 행사, 친명 행제, 그 악역을 이 양반이 인사검증위원장을 통해서 잘 했기 때문에 원내대표까지 된 거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가 터진 마당이면은
총장이 말씀대로 본인이 제가 남의 당 이야기 할 건 아닙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당에 더 이상 부담을 주면 안 되죠. 윤리심판은 다음 주 월요일 회의를 여는데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